오늘은 제가 할 강의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식품으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해조류가 많은 분들은 그냥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식품 말고도 굉장히 다른 다양한 산업체에서도 이용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강의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에서 그 다음에 식품소재공학 전공에 재직 중에 있고요. 아직 새파란 신임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연구나 이런 발표들을 연구자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을 상대로 비전공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한테 설명하듯이 아니면 저희 부모님한테 설명하듯이 나름대로 그래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다들 해조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희 동양인들, 특히 한국이나 일본인들은 해조류를 오래전부터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해조류를 쉽게 접하지 못해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런 해조류의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어서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해조류를 많이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는 식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낌없이 주는 해조류의 무한한 변신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다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어떤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책을 한 번쯤 읽어봤거나 접해봤을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 이 어린이, 소년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늘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놀 수 있으면서 사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놀이터의 공간에서 소년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서 왔더니, 이제 나무는 소년과 같이 놀고 싶어서 왔네, 반갑게 맞이했는데, 소년은 이제 좀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노는 거는 좀 그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민이 있었던 거죠. 무슨 고민이냐면, 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 나무는, 그럼 내가 사과를 줄게,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대학도 가고 했겠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고 했었는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저와 같은 청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사야 되고, 맞죠? 결혼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또 나무한테 찾아가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집이 없어, 어떡하지? 그랬더니 나무는 자기 가지, 어떻게 보면 팔인데요,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어요 하면서 흔쾌히 자기 가지를 잘라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소년은 또 커서 많은 사회생활을 했겠죠. 사회생활에서 힘든 것을 겪고 나서 또 지친 상태에서 나무한테 찾아와서 나무야, 난 너무 힘들어.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그랬더니 나무는 자기 몸을 내어줘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고, 노후년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주는 이러한 줄거리입니다. 이렇듯 이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저는 이 해조류도 모든 것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낌없이 주는 해조류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해조류가 저희한테 아낌없이 다양한 방법, 산업에서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강연에 앞서서 저희 대한민국의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지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반도는 한은 조선의 반도라고 해서 한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큰 대륙에서 육지가 조그맣게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을 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학적인 특징은 굉장히 큰 장점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한 물자들을 움직여야 했을 때 육로뿐만 아니라 수로로서 많이 이동이 가능하게 됐고요. 오늘날에는 당연히 비행기라는 굉장히 좋은 운송수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항로 개척이나 이런 이점이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장점에서 무역의 진출이 굉장히 이루어진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 바다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 특히 이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 저희는 이것들을 조금은 전문용어로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접두어로서 해양 바이오라고 하면 해양 생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바이오의 잠재력을 살펴보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바다는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면적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생물 종에서 80%가 이 해양 생물 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바다에서의 생물 종은 90% 이상이 아직까지 모르는 앞으로도 밝혀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생명이 시작되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 종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생물 종에 기인해서 이런 생물 종이 다양하다고 해서 중요하냐? 그것도 맞지만은 또 이 해양에서 해양 환경이 주는 그러한 장점들 때문에 장점이라기보다는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해양 생물들은 또 다른 어떠한 그 구조나 형태들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됩니다. 저희가 해양 생물과 해양 환경과 육상 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온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특히 대구. 전 작년에 여기 대구에 와서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요. 오늘 걸어오면서도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 바다는 당연히 여름이 수온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덥진 않죠. 물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육상 환경에서는 공기 중에 이 산소를 우리 대부분의 육상 생물들은 산소를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해양 생물들은 산소가 굉장히 미량이 있는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압력이 높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압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빛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된 상태로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해양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떠한 그런 생활 방식이나 구조를 갖춰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생물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성분들,
저희는 이런 것들도 2차 대사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런 2차 대사산물들이 저희들이 아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대사산물들이 육상 생물들과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넘쳐나는 생리 기능성 물질 후보군으로서 해양 생물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해서 유용 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인데 어떻게 바이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산업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이오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바이오 경제가 앞으로 저희의 먹거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바이오 산업의 분류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이오 산업에서는 이 색깔별로 그러니까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러니까 레드 바이오는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을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의학 쪽 산업에 저희 피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의 의학 바이오를 저희는 레드 바이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린 바이오는 녹색, 그러니까 농식품 또는 식품 이런 분야를 저희는 그린 바이오라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는 공장에 그 구름이 하얀색, 좀 회색 같은 그런 구름이 많이 나오죠. 요새는 회색이 나오면 안 되긴 하지만 하얀색 구름을 상징하는 이런 화이트 바이오, 산업 바이오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해양 바이오, 왜냐하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루 바이오, 바다의 색인 청색을 의미하는 해양 바이오, 블루 바이오의 또 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부 차원에서도 바다에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찾겠다라는 이런 잠재력을 먼저 선적을 해서 세계의 이런 해양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많은 사실은 해양 바이오 산업에서는 육상 생물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역사가 굉장히 길진 않습니다. 해양 바이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밑에 수심이 깊은 그 해양 생물들을 관찰하고 채집하고 하는 것들도 잠수함이 필요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해양 바이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런 산업이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통적인 해양 생물 자원을 단순히 어획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해양 바이오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환경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저희가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 식량 자원 또는 이러한 것들의 기능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독특한 2차 대사산물이나 이런 기능성들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의학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식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서 이것들로부터 해양 생물로부터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적인 가치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산업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 해양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개발하고 단순 어획과 단순 가공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자원, 생물 자원으로부터 어떻게 고부가 가치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금액, 어떻게 보면은 기본 생물, 천연 생물 자원이
돈으로 단순히 환산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는 가공식품으로 하면 크게는 10배까지, 그 다음에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소재, 산업적 소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십에서 수백 배, 그 다음에 신약, 의료 소재로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도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 가지 바이오 소재,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소재 중에서 해조류도 과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더 연구해야 갈 길은 있지만 그 잠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조류,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해조류는 과연 무엇인가? 저희가 사실은 쉽게 생각해보면 바다에 사는 식물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엄연히 말씀드리면은 식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과 해조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식물은 저희가 육상식물로 생각을 했을 때 꽃, 열매, 잎,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의 구조들이 구분이 가능해야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해조류 여러분들께서 미역이나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하게는 이러한 과학적인 계통 분류에서는 식물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원생 생물로서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해조류는 또 어떤 아이인지 한문으로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해조류는 당연히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서식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조는 은하식물을 뜻하는 조자입니다. 은하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을 총칭해서 은하식물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 또는 꽃을 이런 것들을 피우지 않아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류는 무리유자로 이러한 형태의 무리를 저희는 바다에 사는 조류를 총칭해서 해조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왜 식물이랑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장점인 이 광합성을 해조류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는 에너지가 있죠. 이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엽록소라는 이러한 색소를 통해서 빛 에너지와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사실은 토양에 있는 비료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가장 굉장히 큰 장점으로서, 해조류의 장점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육상식물보다는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4배에서 5배, 크게는 5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빨리 흡수해서 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징으로서는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쌀, 빵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탄수화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탄수화물 함량이 많고 구조가 단단하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해조류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해조류는 색깔에 따라서 크게 3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세조류도 조류에 속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그러니까 녹색깔을 띠고 있는 녹조류, 갈색깔을 띠고 있는 갈조류, 빨간 색깔을, 적색깔을 띠고 있는 홍조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색깔을 나타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수심이라고 보면은, 이 바닷가의 수심이라고 보면은 수심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햇빛에는 다양한 영역의 파장을 가진 그런 선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그 영역은 과시광선이라는 빛의 영역입니다. 과시광선에 있는 빛의 영역인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무지개 아시죠? 빨주노초 파랗고 그런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파란색 이런 색깔은 그 각각의 파장대가 달라서 그게 분리가 됐을 때 보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빛에서 나오는 색깔, 빨간색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이 빨간색의 파장대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황색의 파장대는 중간쯤, 그 다음에 파란색의 파장대는 가장 짧습니다. 이 파장이 짧다라는 것,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빛의 입자의 진동수가 적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고요. 그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 물속에 투과되는 정도의 투과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파장이 길면 길수록.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은 그 수심이 어느 정도 가장 낮은 곳까지밖에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과되는 이 빨간색을 주로 이용하는 엽록소, 이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여 광합성을 이용하는 이런 엽록소나 색소에 의해서 빨간색을 흡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색, 그러니까 흡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색깔은 그 어떠한 것들이 반사된 색을 저희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흡수하게 되면 이 빨간색의 반대편에 있는 녹색이 저희 눈에는 보이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황색의 파장대 중간쯤에는 황색의 투과도에 의해서 이것을 주로 흡수하는 엽록소에 의해서 이 황색의 보색인 갈색이 저희 눈에는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청색광을 흡수하는 엽록소 A와 D에 의해서 이 청색이 흡수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이런 적색의 홍조류색의 홍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빛의 원리에 의해서 녹조류와 갈조류, 홍조류가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대표적인 녹조류에서는 매생이, 파래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갈조류에서는 다시마, 미역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조류는 김, 그리고 우뭇가사리, 꼬시래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그런 식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해조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조류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줄 전혀 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은 막 비리기도 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육상에서 섭취된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랑 질감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미끌미끌거리거나 이런 것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안에 구성 성분인 탄수화물을 구조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았는데 어린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해조류를 꼽자고 하면 어렸을 때 김은 엄청 잘 먹었습니다. 네. 김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유아, 어른들 다 차지해서 좋아하는 해조류라고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제 18개월 된 딸인데요. 다른 해조류는 당연히 못 먹지만
지금 김에 환장을 해가지고 김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 어린애들도 이 해조류를 굉장히, 김 해조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제가 신기한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잠깐 일을 할 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애기들도 김에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을 사고 있는 걸 보고 이 김 어디에서 파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맛과 영양분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조미김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수산물 중에서 수출 품목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자 품목으로서 수출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작년보다 증가하는 형태로 김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조류가 식품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말고 이렇게 김과 같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해조류는 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조류의 가장 큰 장점은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30에서 크게는 70%, 많긴 진짜 80%까지 존재하는 이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는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육상식물과는 조금은 다른 게, 이 해조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복합 다당류로서 식이섬유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면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탄수화물에서 사실은 저희가 저작 활동을 해서 씹으면 위로 가서 위상과 거기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분해가 되고, 그게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그게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이나 배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총칭해서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소화율이 낮아서 저열량 식품, 이제 어르신들 분이나 대사질환을 얻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서는 포만감은 주되 열량이 낮은 식품으로서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정장작용, 이게 배변으로 나갈 때 이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같이 함께 들고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수화물에서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젤리 아시죠? 젤리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특성과, 또는 점성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식품 첨가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수산식물에서는 바닷물에 서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질, 염에 대응한 그런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기질 함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특이한 점에서는 특히 이 다시마에서는 이런 요오드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갑상선 부종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생리 기능성 성분으로 인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또는 화장품 소재, 나아가서 의약품 소재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의 일반적인 다양한 해조류, 녹조류나 갈조류, 홍조류의 다양한 해조류의 일반 성분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질,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도 20, 30%까지 굉장히 많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점에서는 이 홍조류의 김, 아까 말씀드렸던 김, 단백질 함량이 무려 40%까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영양적인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양적인 식품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부화 가치화 시키려고 하면 그 해조류에 있는 주요 성분들을 어떻게 이용해 나갈 건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어떤 작용을 해서 이것들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해조류의 다당류의 종류들은 굉장히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녹조류와 갈조류, 홍조류가 있고요. 거기에 다당류,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해조류의 뼈대 역할을 하는 세포벽 다당류, 골격을 역할하는 세포벽 다당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 뼈대 사이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체가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머금고 부드러운 이런 것들 중간을 채워줄 수 있는 세포 간의 점질 다당류. 그 다음에 이 해조류도 자기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이런 저장 다당류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골격 다당류는 나름대로 골격이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셀룰로스라는 단단한 다당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 저장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쌀로 먹는 전분, 녹조류에는 전분, 그 다음에 갈조류에는 특이한 나미나린이라는 저장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홍조류에는 홍조류의 특유한 녹말이 저장 다당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에서 이 세포간 점질 다당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녹조류의 이런 세포간 점질 다당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함량이 굉장히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갈조류의 세포간 다당류, 대표적인 다당류인 알긴산과 푸코이단, 그 다음 홍조류의 한천, 카라기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천, 홍조류의 대표적인 다당류인 한천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천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묵가살이나 꼬시래기로부터 뜨거운 물을 이용을 해서 용출시켜서 만들어낸 세포간 다당류입니다. 이것은 주성분으로서 아가로스와 아가로펙틴이라는 어떠한 그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을 가해지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점성을 가진 형태의 용액이 되고 이게 온도가 식으면 딱딱한 젤리 같은 겔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식품산업에서 안정제나 증정제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아가로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도 포만감은 유지하되 열량을 낮추는 식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미생물들도 육지의 미생물들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물공학 산업에서의 미생물 배양 배지로도 널리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한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이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의 기능을 인정받아서 식품의약처에서 장 건강의 기능,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주고 장 건강에 이로움을 준다고 해서 고시형 원료, 분말 한천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능성이 있다라고 인증을 해준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천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천면을 만든다든지 밥을 짓는다든지 샐러드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분말 한천을 이용해서 양갱이 이렇게 쫀득쫀득한 것이 이 겔 성분이 이 한천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뭐 푸딩이나 젤리, 스프의 이러한 물성을 주는데 이런 한천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물공학 산업에서 아까 이 한천은 한천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굉장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키울 수 있는 고체 배지로서의 한천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키운 미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미생물의 배지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순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가로스로 인해서 DNA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람당 금액을 적어 놨었습니다. 이 한천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한천은 우뭇가사리로 사용했을 때는 그람당 한 40원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천을 이런 실한천이나 분말 한천으로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람당 70원 또는 120원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산업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람당 400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1,800원까지 거의 뭐 20배, 30배 뛰어나는 이런 고부가 가치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천이 꼭 이런 뿐만 아니라 이 한천을 분해한 다양한 방법으로 분해한 올리고당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피부 재생 효과, 피부 세포 재생 효과 같은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대표적인 생물공학 기업 중에서는 다인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한천 올리고당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홍조류의 세포 간 다당류에서는 카라기난을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카라기난도 한천이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기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상한 황산기라고 하는 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 종류의 이 황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카라기난이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황산기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겔이 형성되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겔 형성 능에 따라서 이 카라기난의 종류가 카파 카라기난, 아이오타 카라기난, 람다 카라기난이라고 세 가지로 분류를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 카라기난 같은 경우에 황산기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겔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육가공품에서의 결착제로서 단단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착제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오타 카라기난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리나 푸딩 또는 의약품 산업에서의 연질 캡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황산기가 굉장히 많은 이 람다 카라기난 같은 경우에는 겔이 형성되지 않고 끈적끈적한 이런 그 용액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유음료, 예를 들어서 초코우유 같은 거, 우유에 이런 초코 가루들을 사실은 섞어서 만든 건데 그것들이 잘 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점질성 있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홍조류의 세포간 다당류의 예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갈조류.
다당류의 세포간 다당류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알긴산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알긴산은 미역이나 다시마의 그 세포간 다당류에서 굉장히 많은 함유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알긴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끝에 여기 COH-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이 칼슘 이온은 칼슘은 플러스 이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양전하 두 개를 띠고 있는데 이 칼슘과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결합한 형태로 또 이게 굉장히 단단한 젤이 이루어진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이런 특성을 통해서 이 윤활 능력과 필름 형성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제로서 식품, 화장품 또는 굉장히 다양한 의약품에서 광범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산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기능성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 나트륨은 소화관 점막 보호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비스콘이라는 이러한 또는 알긴산 나트륨 그 자체의 소화성 계양 용제로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에 고생을 할 때 고생하면 병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서 위산이나 펩신 그 위산과 같은 것들이 여기 식도에 닿기 전에 알긴산 나트륨이 이미 여기에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계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처 치유제, 상처 드레싱용, 저희가 다쳤을 때 드레싱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캡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칼슘이 들어있는 물에다가 이 알긴산 나트륨을 딱딱딱 떨어뜨리면 칼슘과 아까 이온 결합을 해서 캡슐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유용한 성분들을 이렇게 포집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의약품으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갈조류의 세포간 다당류 푸코이단을 들 수가 있는데요. 푸코이단은 이 아까 말씀드린 황산기를 포함하고 있는 푸코스라는 굉장히 독특한 단당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역기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항혈액 응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그 다음 면역력 증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해원 바이오테크에서 이러한 항바이러스제 또는 항암 면역 증강제로서 소재로서 제품을 개발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퓨코이단을 구성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퓨코스 이 자체로도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역 증진, 기억력 향상, 주름 개선 등으로 인해서 화장품이나 식품 기능성 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이오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퓨코스를 이용해서 모유 올리고당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퓨코실 락토스라는 이 퓨코스를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기를 놓으면은 모유 올리고당, 그러니까 모유를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인자들도 많지만은 이런 모유 올리고당에 의해서 신생아들이 이 모유 올리고당을 먹은 아이들은 장에 굉장히 유익한 균들이 더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의 올리고당이 이 퓨코실 락토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응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조류의 저장 다당류로서 나미나린이 있는데 이 나미나린은 그래도 육상식물과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당을 가지고 있고 포도당으로서 그러니까 글루코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결합의 형태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베타글루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 증강제로서 뭐 곰팡이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효모에도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미나린을 이용을 해서 베타글루칸으로서의 제품 개발을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 연구, 제가 첫 번째 박사 과정에서 냈던 논문의 주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마 유래의 어떤 라미나린을 이용을 해서 이 라미나린을 어떻게 효율적인 미생물을 찾고 거기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베타글루칸과 같은 기능성 올리고당을 만드는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논문과 국내 특허, 해외 특허까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진짜 기능성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다당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당류뿐만 아니라 잠깐 언급했지만 해조류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김 5장에 달걀 1개의 정도에 상응하는 단백질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뭐 식품적인 영양학적인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는 동물복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 단백질을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김의 단백질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많은 연구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에도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러한 메인 구성 요소 이외에도 플로로탄닌이라는 기능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조류에 특히나 감태, 대왕이라는 갈조류에 이러한 플로로탄닌이라는 기능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로로탄닌은 다시 말해서 해양 폴리페놀이라고 부릅니다. 해양 폴리페놀. 폴리페놀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녹차의 주요 항산화 물질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 껍질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페놀, 그 육상 생물에서 유래되는 폴리페놀보다 황산화력이 이 해양 폴리페놀이 4배에서 5배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황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성이 있고 수면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개선 효과에 의해서 식약처에서 진짜 기능성이 있다. 그래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이 돼서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이 돼서 시중에 나와 있고 정관장에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소재로서 포피라 334라는 어떤 물질도 있습니다. 이 포피라 334라는 마이크로스포린 유사 아미노산인데요. 이 구조가 마이크로스포린이고요. 이쪽이 어떠한 물질이 오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유도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다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요. 해조류가 자외선에 노출해서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하는 시스템에 착안을 해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약처로서 유효성을 인정을 획득했고 바이오 FDNC라는 곳에서 이러한 주름 개선제 같은 화장품 원료로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도 해조류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난데 저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가 메탄가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축산업에서 약 15%의 세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의 트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해조류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해조류를 이용을 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첨가를 했더니 80% 이상의 소에서 메탄가스가 저감화되더라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냈고요. 그로 인해서 약 90억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이 해외에서 굉장히 핫하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도 질 수 없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닥의 저희 제주도에서 골칫거리로 이용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사료를 개발을 했고요. 메탄가스가 30% 감축됐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축산업에서도 해조류가 활용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이유에서 보시면은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이산화탄소가 이러한 화석 연료들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하면은 배출하지 않고 현재 저희가 누리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라는 식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식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합성을 하는데 강합성할 때 빛 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지금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자라난 식물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식물들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다른 어떠한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탄소 중립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 해조류도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매스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박사 과정 때의 지도 연구실에서 홍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연구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고 우수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저입니다. 많이 점점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해조류, 홍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연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또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료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된 우수 성과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도나 다른 어떤 우리 해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이나 구멍 갈파래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 126억 원, 135억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해조류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자 라는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골칫덩인 해조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원료로 물질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기능성을 찾아서 저희한테 아낌없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 해조류는 굉장히 저희한테 아낌없이 주고 있다. 태생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능이 뛰어나서 기후변화의 어떤 온실가스 저감화를 실현하고 있고요. 영양적으로 뛰어나서 훌륭한 식재료뿐만 아니라 높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높은 탄수화물과 그 독특한 구조에 의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해서 식물성 대체 소재로서 개발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 외에도 다양한 아까 폴리페놀, 하향 폴리페놀이나 뭐 포피라 334나 이런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나 이런 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양 생태계, 바다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해양 생태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이 해양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낌없이 해조류가 저희한테 주고 있고 굉장히 무한한 변신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바다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강연은 9월 13일에 이 자리에서도 도입강연, 분강연 함께 열리니까요. 그래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